아무튼 이 기적이라는 주제를 들은 한 분께서는 기적 같은 건 있을 수 있어도 기적은 없다라고 또 주장을 하셨는데 아마 누구실지 예상이 가지만 우리가 모두 아는 혹시 바로 그분. 박사님 아니세요? 누구신가요? 진 박사님이시군요. 전가요? 혹시 누가 기적이 없다고 말씀을 아니, 하시는지. 그러니까 처음 이거 들었을 때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기적이 뭔가요? 이건 이제 아마 저희 똑같이 한 저도 질문인데 그렇게 질문했어요. 기적이 뭔가요? 그래서 기적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건가요? 초자연적인 현상이냐? 그러니까 네. 자연 법칙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없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실수거나 착시거나. 놀랍지 않네요. 네. 그러면 기적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제 두 번째. 가능한 기적이란 거는 자연 법칙을 깨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너무 작은 거. 너무 작은 거.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연속적으로 한 5번을 계속 1등을 할 확률. 물론 확률은 대단히 거의 없죠. 적지만 이런 있긴 일이 있는 일어날 수 거니까. 있잖아요. 이런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까지 그 알쓸인잡 공식 맹렬한 김성호 교수님 얘기를 들어봤어요. 예. 근데 저도 사실 비슷한 질문이 처음에 들었어요. 기적이라고 할 때 어떤 종류의 기적인가? 그렇죠. 또 기적을 와, 무엇으로 이제 우리 정의하는 팬이 들어왔어.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아니 이 메커니즘을 저도 닮아갈 것 같아요. 커피가 뭐지? 어디까지를 커피라고 볼 수 있는지. 그렇죠. 어디까지 기적이라 볼 수 있느냐죠. 맞아요. 로또가 뭐 복권이 3번 될 때, 4번 될 때, 5번 그치. 될 때 그중에 어디서부터 기적이라 우리가 부를 것이냐 사실은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사람들이 이제 구전으로 전파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기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주로 종교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뭔가 신의 힘을 알려줘야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서 우리 종교를 믿어줘야 되고 인간들이 이러니까.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신비로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처음에는 옛날에는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의 기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인터넷 서점에 가서 기적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요즘에 현대 기적이란 무엇인가? 기적의 아니 검색 방법도 꼭 서점을 가서 검색을 하셔야 보통 돼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인스타에서 기적을 썼어야 됐나? 기적을 검색을 해보시면요. 요즘의 기적은 이런 거예요. 기적의 공부법, 기적의 계산법, 그렇구나. 진짜 기적의 그러네. 영문법. 모모의 기적이 아니라 기적의 기적의 뭐 하나의 수식어로 네. 선행하는 수식어로 그렇죠. 붙는 거네요. 서점에서는 이제 그런 거 찾으실 수 있고요. 뭐 SNS나 이런 데서 기적을 검색하시면 미라클 모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기적, 500일 다이어트의 기적. 네. 그런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이 의미가 변한 걸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옛날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네. 요즘은 우리 누구나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잖아요.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면 미라클. 오늘 미라클, 오늘 미라클 모닝인 거예요. 기적이라는 의미가 되게 더 개인적으로 되고 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처럼 바뀐 것 같아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1914년 유럽의 전선 참호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죠. 전쟁이 시작된 거는 여름이었지만 그 크리스마스 때까지 다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각국이 주장하면서 엄청난 군대를 퍼붓고 그다음에 서로 엄청난 그 포격도 하면서 초반에 많은 사망자가 나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불과 몇 개월인데 10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거든요. 100만 명의. 모두 지쳐있죠. 크리스마스 전까지 전쟁이 끝난다더니만 웬걸 보아하니 이 한겨울을 이 전선에서 땅바닥에서 참호하고 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떤 의미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요. 전선에서. 독일 쪽 진영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는 거죠. 고요한 밤. 그걸 듣던 영국 군인들이 자기들도 마음이 이제 찡해져가지고 그 노래가 끝나자 이제 이어서 노엘 노엘 하고 같이 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 Song I've often had. 결국은 다 같이 함께 성가를 막 부르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병사들이 참호에서 일어나서
서로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Merr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Very Noel.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축구 게임도 하고 다음날 날이 밝자 음식을 가져가서 나눠 먹고 이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름이 돋는데요. 그래서 당시 쓴 기록을 보면은 이제 일기장 같은 거나 편지에 남은 기록을 보면은 아마 지금 이 순간 12월 25일 전선의 군인들에게 물어봤으면은 우리는 바로 전쟁을 끝낼 수 있었을 거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전선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사령부에서는 이 사실을 듣고서 기절을 합니다. 기절을. 12월 29일 날 독일군 전 부대의 참모부에서 특명이 하달돼요. 적군과 만나거나 이야기를 하는 자는 군법 회의로 최고형을 때리겠다. 즉시 죽인다는 거죠. 즉시 사살. 바로 영국도 바로 명령을 내려요. 그렇겠죠. 그 이후 다시 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끔찍한 전쟁이 다시 또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1915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사령부에서 특명을 내려요. 적을 향해서 막대한 양의 포탄을 퍼버라. 실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서로의 적개심이 최대에 달할 정도로 폭탄을 퍼붓기 시작해요. 그 전해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증오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 전쟁을 일으킨 소수의 사람들은 적개심을 최대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싸우게 만드는 거고 평화의 기운이 사람들한테서 생기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인데 실제 전선에서는 사람들이 틈만 나면 싸우기 싫어하고 틈만 나면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전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적에 대한 적개심이 커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전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상대는 되게 추상적 존재고 그렇죠. 최전방의 사람들은 사실 서로 쟤도 사람이네? 그렇죠. 쟤도 누가 어머니가 있다고 그러고 형제가 있고 살고 싶어하고 우리 같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만나면. 그래서 만나야 돼요. 서로 얼굴을 맞댈 때 인간은 금방 서로 소통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본능을 일깨우는 거죠. 다시 일깨워서 잠시였지만 서로 전쟁이라는 걸 잊고 상대를 인간으로 느끼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야말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산타크로스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 인간에게 인간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네요. 올해도 크리스마스에 그런 기적이 기적이 우크라이나에서 있으면 일어나면 좋겠네요. 좋겠네요. 네. 깨알같이 씁니다. 기억나는 점. 그걸 기록을 하고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뭐 영화나 뭐 이런 소설 이런 데에서 보면은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뭐 수용소나 감옥이나 이런 데 안에서 그 주인공이 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 자체가 희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소소한 목적이나 뭔가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확실히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 한 십몇 년을 그 의미치료라는 학회도 만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수용소를 들어가서 직접 보는 거예요. 이론은 내가 그전에도 준비를 해봤었지만 진짜로 내가 들어가 생활해본 것을 같이 첨부해서 한 권의 책으로 항상 냅니다. 다 기억하고 나온 거군요. 예. 하나하나 다. 그걸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And if there is a meaning to fulfill, if he's aware, if he becomes cognizant of such a meaning, he's ready to undergo tension, stress, and so forth without any harm being done to his health.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의미를 갖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의미 치료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뭐랄까 그런 말들이 많아요. 저희 아마 나이대 동나이대 친구들일 것 같은데 삶에 꼭 의미가 뭐 있어야 되나? 뭐 너무 과다한 의미를 스스로 부과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막 이런 식으로 말장난도 많이 하고 되게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만연한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의미 치료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걸로 뭔가 베스트셀러를 남기겠어 이런 의미 치료는 아닌 아니죠. 거죠. 네.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큰 일을 해내고 누구한테 주목받는 일이 아니고 지극히 나만의 의미, 너가 갖는 너 삶의 의미를 찾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큰 건 아니에요.
지극히 나만의 의미. 그 남준 씨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삶의 의미를 갖는 것 자체가 되게 목표가 있는 것 같고 삶의 의미가 있어야 얘가 되게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평가를 하잖아요. 너 삶의 의미가 있어 없어? 네가 진짜 좋아하는 네 꿈을 찾았어 아니야? 오히려 고통을 주는 이걸 거죠. 굉장히 괴롭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 프랭크 박사가 아주 그런 걸 지적을 해요. 네네. 모든 사람이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의미를 잃은 사람들, 신경증적으로 주저앉은 사람들한테 의미를 찾아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미를 네, 상실한 분들. 저는 아까 그 남준 씨가 한 얘기 잠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젊은이들이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 어떤 심리학적 기법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자꾸 사용된단 말이에요. 자기주도라던가 자기주도.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또 한편으로 또 애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부를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걸 안 하고 있을 때 부모들이 여러 접근법을 써요. 너도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건 되게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 공부가 싫을 수는 있어. 하지만 너도 그럼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얘기해봐.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애가 처음에는. 공감하는 것 같잖아. 그건 너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일단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어때? 공부 다 하면 할 수 있어. 그것보다 더 나쁜 게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려 그래. 그렇죠. 나 잘 되려고 그런 거니? 그래, 너 좋자고 하는 거라. 나를 어떻게 안다고 모르잖아요. 젊은이들이든 아니면 학생들이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걸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말했을 때 부정당한 경험이 많고 그거를 말했을 때 이것도 나한테 의도가 있는 거 공부시키려고. 아닌가. 그럼 이호 교수님의 직업적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 삶의 의미를 적용하셨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족들이 자꾸 눈에 보여 이제. 유족분들. 네. 가족들을 눈에 보이는데 그건 뭐냐면 이분들은 돌연한 사망들이고 어떤 때는 이분이 원치 않는 타인이 개입됐던 강력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하나의 트라우마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한테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들어는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환자를 직접 신체를 진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기적을 하면서 이분을 생각했다는 것은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기적처럼 생존하기도 하고 헤어날 수 없는 과정에서도 그래? 삶이 나한테 이렇게 던져도 나는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난 얘기할 거야. 그 대답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